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현재보다 덜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현실을 감안해 가입 연령을 낮추고 대상 주택 가격도 낮춰 대상자를 대폭 넓히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검토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주택도시공사공사 일명 허그는 다음 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의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다른 전세대출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주병에서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음주를 미화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온 주류업계의 연예인 마케팅에 일대 변화가 올 전망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의 시공사 입찰 선정 과정을 오늘부터 15일까지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해당 지역 재개발 수주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자 미리 조사에 나선 것인데 향후 시공사 선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은퇴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제도인데요.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려는 배경이 뭐죠? 정부는 현재 주택연금의 가입 하한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가입 하한 연령을 50대로 낮추는 것은 퇴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끊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50대 초반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즉 50대 조기 은퇴자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이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가입 하한 연령 조정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또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제한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방안은 시가 9억 원 이하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변경하는 겁니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평균 70% 선이기 때문에 12억 원에서 13억 원의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다만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더라도 주택연금 지급 상한액은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고정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 승계하는 방안과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이렇게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이유는 은퇴 시기가 빨라지면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이에 대해서 손소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손 기자. 네. 주택연금 가입 자격이 어떻게 완화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60세인데 55세로 낮춰지게 됩니다. 즉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앞서 알아본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라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 가격 역시 완화되는데요. 현행은 시가 9억 원 이하라는 기준이 설정이 돼 있는데 이 기준도 공시가 9억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차이는 공시가가 시가의 평균 70%이기 때문에 시가로 따지면 12억 원에서 13억 원의 주택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되는 셈입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고가라고 하더라도 연금 수급 상한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맞춰집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가입 문턱을 낮추려는 배경이 무엇인가요? 네, 현재 우리 경제 구조를 봤을 때 50대의 소득 절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경제활동 인구 통계를 보면요. 퇴직 시기가 남성의 경우 50대 초반까지 빨라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보면 62세에서 65세 사이입니다. 즉 은퇴한 뒤에 국민연금을 수급하기까지 10여 년 동안 소득이 없는 이른바 소득 절벽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50대로 확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 기준으로 시가 9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매월 수급하는 연금을 보면 17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난해 일반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가 197만 원이었으니까 소득 공백이 발생했을 때에 주택연금이 최소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가 주택까지 가입하게 될 경우 문제점은 없을까요? 현재 시가 9억 원 이하 기준은 이제 2008년에 상향 조치된 결과인데요. 10여 년이 지난 만큼 그동안의 주택가격 변동이라든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고가 주택에도 가입을 허용해달라라는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요. 지난 5월에는 이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주택 가격 자체에 제한을 두지 않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 9억 원으로 기준이 변경돼도 연금 수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상한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받은 연금 총액이 만약 집값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재 제도를 보면 그 손실액을 국가가 메우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이 손실이 발생한 사례를 보면 4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 상태로 본다면 역시 이 역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송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내용인데요. 다음 주부터 9억 원을 넘는 집을 가진 사람들은 전세 대출의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 등 엉뚱한 데 쓴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황희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보증을 못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은행에서 그 전세 대출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펴는데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9억 원 초과 주택은 정부가 보고 있는 이 고가 주택의 기준입니다. 9억 원을 넘는 집부터 종부세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고 취득세도 9억 원 이하 주택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9.13 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고가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다른 집에 전세로 살겠다면서 전세 대출을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대출 우회로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갭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게 이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예, 담보대출을 막았더니 전세대출을 받는 그런 허점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와 금융당국이 다음 주부터 이 9억 원 이상 이 주택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전세 대출의 공적 보증을 막기로 했습니다. 공적 보증은 지금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주고 있는데 이 보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또 이 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할, 즉 집값을 부풀릴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공적 보증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 전에 공적 보증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소급 적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전세 대출 회수 등의 그런 조치는 없습니다. 공적 보증에 대한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 이후에 9억 원이 넘는 집을 샀다면 기존 보증은 단 한 차례의 연장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이유 때문에 전세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이거 공적 보증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면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러 간다든가 자녀 교육과 질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전세를 구해야 하는 경우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기존처럼 공적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집값과 상관없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이유도 없다, 이런 사유도 없다 그러면 공적 보증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민간 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이 보증인 만큼 이 공적 보증에 비해서는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내 수입 맥주 시장 1위였던 일본 맥주가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일본 맥주 신규 수입은 사실상 끊긴 상태인데요. 국내 한 편의점은 급기야 주문 원가까지 낮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매운동 넉 달째, 일본산 맥주는 여전히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니까 안 먹죠. 네, 일본이니까. 일본 제품이니까 안 먹습니다. 일본 맥주 절대 안 먹을 생각입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일본 맥주 수입량은 1년 전과 비교해 99.9% 줄었습니다.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이 사실상 끊긴 셈입니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고려해 지난 1일부터 일본 맥주에 대해 원가 인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아사히 맥주 500ml 주문 원가는 2,800원 정도에서 1,58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기린과 사포로 맥주도 기존보다 40%가량 낮아졌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이 일본 맥주 판매가 이제 감소하면서 수입업체들의 운영난이 현실화되고 가맹점의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본사의 대책 마련 원가 인하 조치를 취했고 언제까지 시행할지는 아직 자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주문 원가는 낮아졌지만 본사의 반품이 불가능한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쌓인 재고 물량이 더 고민입니다. 지금 판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걸 어떻게 처리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기분은 안 좋겠죠. 원가를 낮춰도 판매가 안 되다 보니 몇 달째 신규 주문을 하지 않은 일부 편의점주들은 원가가 인하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소주병에서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금연정책은 날로 강화되는데 주류 용기에는 연예인 사진이 붙어있는 등 그동안 절주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란 지적이 많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은 기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는 주류 광고에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을 뿐 연예인 사진에 대한 규제는 없는데요. 이렇다 보니 술병에 붙어있는 유명 여성 연예인 사진이 음주를 미화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관련 기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여성 연예인이 소주 브랜드 모델로 등장한 건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인데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절주 정책이 너무 느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인데 현재 정부 정책은 금연 쪽에 더 쏠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국가금연사업 예산은 1,388억 원이 편성됐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13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담배의 경우는 금연 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있지만 음주는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 부서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음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9조 4천억 원으로 흡연에 따른 7조 1,200여억 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도 금연 사업에 비해 금주 사업은 소극적이다 보니까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SBS CNBC 김정은입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보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한 향후 파장 등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재희 기자, KCGI가 조 전 회장이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얼마나 받았는지 조사할 수 있게 됐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CGI 측이 지난 5월에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최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KCGI는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 전 회장에게 지급한 월별 보수와 또 이렇게 지급한 근거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KCGI는 이사회의 조원태 회장 선임 절차 등에 관한 조사 권한은 이번에 얻지 못했습니다. 검사인 선임 소송은요, 주로 경영권 다툼이 있을 경우 진행되는 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당초 KCGI의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반은 얻고 반은 못 얻은 건데요. KCGI가 이걸 들여다보려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한진그룹과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조 전 회장 퇴직금 산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 파장은 내년 3월에 있을 한진칼 주주총회에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KCGI가 이를 근거로 한진 오너 일가의 도덕성이나 아니면 상속세에 재원이 되는 퇴직금 규모의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에 대해 흥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진 논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과 수출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결국 가격만 회복되면 반도체 수출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낸드 플래시와 D램 재고 현황을 밝혔습니다. 낸드는 3분기에 적정 재고 수준을 찾았고 D램 재고는 2분기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수급업체들의 재고 수준이 빠르게 낮아지면서 낸드 수급은 균형을 찾기 시작했으며 당분간 우호적인 가격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반도체 수출량 자체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량은 역대 최대 호황이었던 지난해보다 7월부터 10월까지 4달 연속 많았습니다. 수출액이 줄어든 건 결국 가격, 특히 D램 가격이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수요 증가로 수출액도 회복세에 진입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만 돌아오면 되는 거고 가격은 어차피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대규모 투자는 여전히 조금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5G 통신이라든지 다른 수요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등 대외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 데다 인텔이 낸드 시장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바닥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지만 대세론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과열 수주 경쟁으로 논란이 불거진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정부와 서울시가 특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결과에 따라 다음 달 예정된 시공사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비 2조 원, 총 사업비 7조 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구역입니다. 최근 시공권 입찰에 참여한 GS건설과 현대건설, 대림산업의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띠자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건설사들은 무이자로 이주비를 대출해준다든지 조합원 인테리어 비용을 환급해준다는 등 사업 공약을 내걸었는데 불법, 편법 공약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합동 점검반은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제안에 대해 건설사들이 제출한 설계안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5일까지 현장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명령이라든가 행정 지도 또 형사 고발과 같은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별 점검 결과가 시공사 선정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공사에서 제안한 입찰 조건 자체가 위법한 경우라면 시공사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도 조합 측에 몰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 측은 오는 28일 시공사 합동 설명회를 연 뒤 다음 달 15일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과열 양상을 띠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수준에 대한 특별 점검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건설사들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와 무엇이 쟁점인지 김환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네. 먼저 사업 공약 중에 이주비 지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무이자 대출은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이주비는 말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합원이 임시로 살 집을 구하는 데 쓰이는 돈입니다. 서울의 경우 투기 지역으로 LTV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 재개발 지역에 살던 저소득층들은 이주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 지원을 막기 위해서 은행 조달 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건설사들이 추가 이주비를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이주비 대출을 LTV 70%, 최대 5억 원까지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기본 LTV 40%에 추가 30%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내용을 입찰서에 담았는데 이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면으로 계약업무 처리 기준을 위반되는 그런 내용은 아무래도 계약업무 처리 기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입찰 참여한 시공자들이 시공과 관련 없는 내용의 금전상 이익, 금융상 이익 이런 것들을 제한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을 설치를 했어요. 현대건설은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1년 이후에 내도록 하고 또 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 지원도 약속을 했는데요. 이들 내용에 대한 위법 여부 점검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른바 임대주택 제로 공약을 내건 건설사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림산업은 임대주택 제로,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게 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지역에서 임대주택 비율 15%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림은 자회사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876가구 전량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도정법상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개발 지역인 세운 3구역의 경우도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관할구청인 중구청이 허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법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데다가 서울시가 임대주택은 철거세입자와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만큼 민간 매각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높은 분양가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네.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GS건설이 3.3제곱미터당 7,200만 원 분양가를 보장한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물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시라는 조건을 걸기는 했습니다. 일단 명백한 위법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데 하지만 절반가량인 조합원 분양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이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사업성을 위해서 조합원 분양가를 더 올리는 상황에서 시공사가 그 차익을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데요. 두 정상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던 단독 환담을 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단독 환담을 가졌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태국 방콕에서 아베 총리와 단 둘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 35분부터 46분까지 11분간 깜짝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의 전 문 대통령이 대기 장소에서 즉흥적으로 대화에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계획됐던 만남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네, 두 정상은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제의했고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일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양국이 입장 차이는 뚜렷하지만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환담과 관련해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NHK는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 정부의 대화가 모색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일 국방장관 회담과 WTO 국장급 2차 협의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양국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미중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란 국제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을 벌이면 우리 경제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미중 관세 전쟁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예정대로 중국에 관세를 매기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32%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관측했고요.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로는 우리 성장률이 0.0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봐 미국의 대중국 관세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다만 이번 KDI 분석은 오는 12월까지 부과하기로 한 관세가 모두 현실화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미중 관세전이 이어지면 중국의 수출이나 내수 모두 감소할 텐데 중국의 수출과 내수 어떤 분야가 우리나라에 더 영향을 줍니까? 네, 공급, 그러니까 이 중국의 수출 감소와 또 수요, 이 중국의 내수 감소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공급 채널에서는 0.16%포인트, 또 수요 채널에서는 0.18%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게 KDI 측의 예측입니다. 양국 관세 부과로 교역량이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양국의 내수가 위축되면서 주는 악영향이 조금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KDI는 중국 경제 둔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확장 재정과 금리 인하 등을, 근본적으로는 규제 완화와 체질 개선 등을 주문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올해 3분기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33조 원을 넘어서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및 3분기 온라인 쇼핑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3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한 33조 5,558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치입니다. 이 가운데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21조 6,929억 원으로 25.5% 늘며 비중도 64.6%를 차지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4일 국내 증시개장과 폐장이 1시간씩 늦춰집니다. 한국거래소는 수능 당일 유가 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거래 시작과 종료 시점을 1시간씩 늦추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 정규 거래 시간이 수능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요즘 큰 일교차 탓에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도 아침 기온 서울 9도, 강릉 8도, 대구는 6도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만 유의하신다면 전국 하늘이 쾌청하게 드러나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중부와 일부 남부 내륙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애써 가꾼 농작물에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 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크게 내려가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20도를 조금 밑돌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속초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고요. 낮 기온은 19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의 물결은 2m 이하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절기 입동인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 선에 머물며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뉴스 프리즘을 진행한 첫날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